사랑이라는 모험, 헌신. 크든 작든 책임감을 갖는 것은 모든 진정한 사랑의 관계의 초석이고 기반이다. 책임감이 강하다 해서 꼭 성공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확실히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요인보다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책임감이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다. 책임의식이 생기지 않는 관계는 부서지기 쉬우며 틀림없이 병적이 되거나 만성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 앞에서 사랑에 빠진다는 본능적 현상이 꼭 무슨 마술망토를 걸친 양 눈을 멀게 만들어 결혼이라는 일대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준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내 경우를 보면 아내가 식장에서 나와 함께 단상 앞에 서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침착했다. 그런데 아내가 내 옆에 서자 전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너무 두려워 떠는 바람에 예식과 피로연에 대해선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어쨌든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혼식 후에 갖는 책임의식이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한 후에 생겨난 책임감은 우리를 생물학적인 부모에서 심리학적인 부모로 전환시켰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그 안에 언제나 책임감이 내재해 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식적으로든 본능적으로든 오로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그러한 성장을 북돋워 줄 수 있다는 걸 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막연한 불안 속에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는 없다. 의존과 독립, 지배와 복종, 자유와 충성 등 결혼의 보편적 문제에 투쟁하는 행동 자체가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부부 사이의 어떤 건전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책임감의 문제는 대부분 정신적 장애가 지닌 주요한 문제다. 그리고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다.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은 책임감이 약하며 장애가 심해질수록 책임지는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한다. 책임감에 얽매인다는 사실이 두려워서라기보다 도대체 책임감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다. 어린 시절 부모가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책임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한 것이다. 그들에게 책임감은 시야 밖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고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반대로 신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책임감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때로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어렸을 때의 경험은 부모가 충분한 책임을 다해 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길러졌다. 그러나 그 후에 죽음이나 이별 또는 장기간의 결별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멈추면 아이가 보답받지 못하는 책임감은 참을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 되어버린다. 그때는 새로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워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상처는 나중에 책임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경우에만 치료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감이 심리치료적인 관계 형성에서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장기 치료 환자를 맞을 때면 내 역할에 막중함에 가끔 몸서리칠 때도 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사는 부모가 자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듯이 수준 높은 의식과 강한 책임감으로 새 환자와의 관계에 임해야만 한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치료하다 보면 치료사의 책임감과 지속적인 관심은 아주 여러 형태로 시험대에 오름과 동시에
반드시 환자에게 드러난다. 레이첼이라는 냉정하고 예의 바른 27살의 젊은 여성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를 찾아왔다. 남편 마크는 레이첼의 불감증 때문에 그녀를 떠나버렸다. 내가 불감증이라는 걸 알아요. 라고 그녀는 인정했다. 시간이 지나면 마크에게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크뿐만이 아니에요. 그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즐긴 적이 없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원하죠. 왜냐면 언젠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요. 나는 정상이고 싶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성관계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도 만족한답니다. 마크도 항상 긴장을 풀고 노력해봅시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해도 긴장을 풀고 느긋해지는 걸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치료에 들어간 지 3개월 후 나는 치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그녀가 적어도 2번씩은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대기실에서 나를 만날 때, 그리고 문을 열고 치료실로 들어올 때 또 한 번. 공손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녀는 물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경우에는 아주 불필요한데 당신은 마치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여기서 환영받는 건지 확실치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선 손님이잖아요. 여긴 선생님 치료실인걸요. 그건 사실이에요. 나는 말했다. 그래도 여기서 보내는 시간을 위해 당신이 1시간에 $40를 지불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시간과 공간을 산 것이고 때문에 당신은 그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 치료실, 이 대기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당히 당신의 것이에요. 이런 권리를 위해 돈을 지불했는데 왜 내게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아무 때나 당신을 여기서 내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나는 응수했다.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여기 왔는데 내가 레이첼,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귀찮아서 당신을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가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느껴져요. 하고 레이첼은 동의했다. 지금껏 한 번도 어떤 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사람에 있어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내쫓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레이첼. 나는 계속했다. 당신의 경우처럼 장기 치료를 맡을 때는 그 대상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 걸리든 어쨌든 필요할 때까지 당신과 함께 노력할 겁니다. 당신이 이 치료를 끝날 때는 치료가 다 됐다고 느껴서일지 아니면 그 이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이든 당신이 바로 우리 관계를 끝낼 사람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당신이 원하는 한 이 치료를 계속할 겁니다. 레이첼의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치료를 시작하던 무렵 전 남편인 마크가 이런 말을 했다. 내 생각엔 레이첼의 어머니가 이 문제와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은 제너럴 모터사의 훌륭한 사장이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어머니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과연 그러했다. 레이첼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따르지 않으면 당장에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고 어떻게 보면 지배당한 셈이다.
오로지 책임을 다하는 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아이로서 자기 위치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보다 어머니는 계속 반대의 것을 얘기해 준 것이다. 레이첼은 고용한 사람들에게나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다. 레이첼의 위치는 단지 만들어야 할 것을 만들어내고 기대에 따라 행동해야만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집에서의 위치가 안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의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받은 상처는 몇 마디 말이나 몇 마디 피상적인 다짐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계속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반복해 치료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단 한 번의 치료는 1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가능했다. 나는 레이첼이 내 앞에서 전혀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해서 다루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느긋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자신이 무척 고독하다는 얘기를 할 때였다. 그 고독은 그녀가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심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나는 순간 그녀가 막 울음을 터뜨릴 시점이어서 내가 살짝 고삐를 당겨줘야 한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를 시도했다. 그녀가 누워있는 긴 의자로 다가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다. 불쌍한 레이첼, 가엾은 레이첼. 그러나 그런 제스처는 즉시 실패로 돌아갔다. 레이첼은 바로 몸이 굳어지더니 눈에 물기를 거두고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편하게 놔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다음 치료 시간에 레이첼은 눕지 않고 긴 의자에 앉았다. 자, 이제는 선생님이 얘기할 시간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무슨 말이죠? 하고 나는 물었다. 선생님의 나의 잘못된 것을 다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직도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레이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치료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더 이상 저를 치료할 수 없는지 다 말씀해 주셔야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군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이첼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난번 치료 시간에 선생님은 제가 울기를 원하셨지요. 그걸 오랫동안 원하셨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은 온갖 것을 다 하셨지만 그런데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저를 포기하실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는걸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지요. 당신은 정말 내가 당신을 쫓아낼 거라고 믿는군요. 그렇죠, 레이첼. 그럼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레이첼.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 같지는 않답니다. 당신은 내 고용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재촉할 수는 있지만 힘을 행사하지는 않아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여기에 와도 좋아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굳건한 믿음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후에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가기 전에 내가 당신을 버릴 것이요 라는 증세다. 이 증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위장을 하기도 한다. 그 한 유형이 바로 레이첼의 불감증이었다. 그것이 결코 의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레이첼의 불감증이 남편과 이전의 남자친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내가 언젠가는 나를 버릴 것을 잘 알아. 그러니 나를 너에게 주지 않겠어. 라는 것이다. 성적으로나 다른 모든 면에서 자신을 느긋하게 풀어놓는 것이 레이첼로서는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의 지도로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헌신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녀는 헌신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버리겠다는 증세는 레이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근해질수록 더욱더 강력해진다. 1년간 일주일에 2번 치료를 받던 레이첼은 내게 대뜸 말하기를 더 이상 일주일에 $80를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한 이후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상담을 종료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다. 나는 레이첼이 직장에서 받는 적당한 월급 이외에 $50,000라는 많은 유산을 받았고 그녀의 집안은 그 지역 유지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보통 때였다면 그녀에게 강력히 따졌을 것이다. 다른 환자보다 치료비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것, 나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에서 도망가려고 돈 문제를 핑계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녀가 물려받은 유산은 단지 돈이라기보다는 그녀에게는 더 큰 무엇임을 나는 역시 알고 있었다. 즉 그 유산은 그녀의 소유이고 그녀를 저버리지 않을 무엇이고 책임감 없는 세상에서의 안전한 성벽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산을 좀 헐어서 치료비를 내지 그러냐고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녀는 그런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도망갈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일주일에 $50씩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50는 일주일에 한 번의 치료비로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25로 치료비를 감해줄 테니 한 주에 2번 상담을 계속하자고 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불신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녀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상태가 되어 말했다. 제가 있는 집 사람이라고 상점 주인들은 항상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값을 깎아주시는군요. 아무도 제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 레이첼은 우리가 서로 책임감을 갖는 관계로 발전해 가도록 내버려 둘지 갈등하느라 그 다음 해에 여러 번 치료를 중단했다. 그럴 때면 나는 한 주나 2주에 걸쳐 편지와 전화로 연락해서 다시 치료를 받도록 설득했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해서 2년이 될 무렵 그녀는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시를 쓰는 것을 알고 좀 보여달라고 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다. 다시 요청했더니 그녀는 동의만 해놓고서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도 잊어버렸다는 핑계만 댈 뿐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보류하는 것은 마크나 다른 남성에게 그녀의 성을 보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해 주었다. 왜 그녀는 시를 보여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행동과 동일시할까? 왜 그녀는 성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이라고 느낄까? 만약 내가 그녀의 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녀는 전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느낄까? 훌륭한 시인이 아니어서 내가 우정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할까? 왜 그녀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결국 그녀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 3년째 되던 애가 되어서야 느긋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기 시를 보여주는 모험도 하고 낄낄거리고 소리내어 웃고 장난도 쳤다. 이전에는 딱딱하고 격식을 차렸지만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마음 가벼운 즐거운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편하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여기가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 최초의 장소예요.
상담실과 나와 함께한 시간에서 느낀 안정감을 바탕으로 그녀는 다른 인간관계를 빠르고 과감하게 시도했다. 그녀는 성관계가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표현, 놀이, 탐색, 배움, 즐거운 방종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상처를 받으면 지금까지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훌륭한 어머니처럼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성이 분출되도록 허용할 수 있었다. 불감증도 사라졌다. 4년째 되던 해 심리치료를 끝낼 무렵 레이첼은 인간관계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즐길 줄 아는 아주 명랑하고 기꺼이 열정적인 여자로 변모했다. 운 좋게도 나는 어릴 때 레이첼에 겪은 헌신의 부재가 가져온 나쁜 영향을 극복하도록 그녀에게 충분히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성공적이만 한 것은 아니다. 첫 장에서의 전이의 예로 말했던 컴퓨터 기술자가 바로 그 경우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요구대로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처럼 치료사가 환자의 문제를 기꺼이 떠맡겠다는 책임감이 둘 관계의 부침을 이겨낼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치료사의 책임감이 충분하면 그때는 대체로,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자도 그 영향을 받아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책임감이 자라게 된다. 레이첼의 경우는 그녀가 마침내 시를 보여준 그때가 아니었나 싶다. 이상하게도 어떤 환자는 일주일에 2~3시간씩 몇 년에 걸쳐 성실하게 치료해도 여전히 이런 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 몇 개월 이내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이 치료되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이 기점에 도달해야 한다. 환자가 마침내 도달할 때 치료사에게 그때야말로 구원과 기쁨의 놀라운 순간이 된다. 그리고 그 후에 환자는 건강해지는데 헌신하는 모험을 하게 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치료는 성공을 거둔다. 치료에 헌신하는 것은 헌신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대면하고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면에서 모험이기도 하다. 앞에서 진리에 충실한 훈육을 논할 때 한 사람의 현실에 대한 지도와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과 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자주 새로운 단계와 용역으로 관계를 넓혀 나가는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모험을 감행해야만 한다.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이라는 요로에는 많은 기점들이 있다. 혼자든 그를 도와주는 치료사와 함께든 간에 자기의 새로운 세계관에 따라 새롭고 익숙치 않은 행동을 취해야만 그 기점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것, 이전에 행동하던 것과 달리 행동하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 보통 이상의 모험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수동적인 동성애자인 청년이 처음으로 솔선해서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아무도 신임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정신분석가를 찾아와 소파에 누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이전에 남편만을 의존해오던 가정주부가 지배적인 남편에게 그가 뭐라든지 직업을 갖겠다면서 자신의 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50살의 남자가 어머니에게 자기를 어린애 같은 애칭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감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의지력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강한 남자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 또는 레이첼이 자신을 느긋하게 풀어놓고 처음으로 내 사무실에서 울던 것 등등. 이런 행동과 더 많은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모험해야 하므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보다도 더 겁나는 상황일 수 있다. 군인은 앞뒤로 총이 겨누고 있어 도망칠 수 없지만 성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좀 더 제한적이던 과거에 익숙하고 편한 습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성공적인 심리치료사가 되려면 환자와 똑같은 용기와 똑같은 책임감으로 상담에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치료사도 변화라는 모험에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배운 모든 유용한 심리치료 원칙 중에서 한두 번이라도 어기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나는 그러한 모험을 게으름과 훈육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감행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해진 치료사의 역할의 안전망에서 나와 다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성공적인 상담 사례를 돌이켜보면 각각 어떤 기점에서 나 자신도 실험대에 올랐던 것이 떠오른다. 그럴 때 치료사가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여 함께 겪어 나가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치료의 핵심이다. 그리고 환자가 그것을 느낄 때 항상 치유력을 발휘한다. 치료사가 자신을 기꺼이 확장시키고 환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한다면 자신도 성장하고 변화한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사례를 돌아보면 나의 태도와 관점에 아주 의미 있고 가끔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괄호로 묶기라는 훈육이며 그를 위해서는 자신의 확대와 결국에는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리는 좋은 심리치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데에도 필수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데에도 똑같은 괄호로 묶기와 자신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들의 건전한 요구에 응답해주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변화에 따른 고통을 달갑게 받아들이고자 용기를 발휘해야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도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아이들과 함께 변하고 자라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10대가 되기까지는 대개의 부모가 아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잘 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성숙하고 달라지는 아이들에 대해 부모의 태도를 바꾸고 수정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무능해진다. 그 결과 좋은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에 다른 모든 경우에서처럼 좋은 부모가 되는 데 따르는 괴로움과 변화를 자기 희생이나 순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보다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없고 성장하는 아이에게서 배울 의사가 없는 부모는 부지불식간에 노쇠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와 세상은 그런 부모를 저 멀리 뒤에 남겨놓을 것이다. 아이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대개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다. 슬프게도 대부분은 이러한 기회를 잡지 않는다.